자, 예, 본격적으로 4강에 들어와서 4강에 저희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할 건데, 이제 저희가 뭐 경매를 하고 권리 부족도 하고 감정평가도 해가지고 질러서 운 좋게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절차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매각 기일이 이제 그 낙찰을 받게 되면 매각 기일에서 이제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바뀌는 데가 약 7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매각 결정 기일에서 매각도 확정을 받는 데까지가 약 7일 정도가 걸려요. 근데 이제 매각 확정 기일까지 그 사이에 이제 이해관계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허가나 불허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요 시점 돼서 이제 대출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해요. 낙찰 받고 나면. 최고가 매수인이라는 확인서를 주거든요. 그럼 최고가 매수인이라는 확인서를 들고 은행을 가셔서 대출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경락자금 이제 잔금에 대한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 사전에 미리 대출은 협의가 돼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대출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지, 이 단계에 와서 대출을 협의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을 들어가기 전에, 응찰하시기 전에 미리 대출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잔금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약 1회 4일 사이에 이제 대금 납부 기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언제까지 납부를 하라는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보통 한 달 정도가 잡혀요. 그래서 빠르면, 근데 납부 기한이라는 거는 언제까지 내면 되는 겁니까? 납부 기한이 30일이 잡혀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내면 되는 거예요? 30일까지. 그건 기한이죠, 기한. 그 안에 얼마든지 내도 되죠. 통보받고 내일 바로 갖다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30일 기다렸다 내시는 게 아니고, 기일이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기일은 그날을 지켜서 내시는 거고요. 기한은 그 안에 언제든지 가서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본인이 이걸 낙찰받고 빨리 결정을 지었다 싶으시면은 바로 가서 대금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고 고민스럽고 이런 분들은 이제 끝까지 기다리시거든요. 이걸 과연 내가 잔금을 납부를 해야 되나, 잘못 받은 게 아닌가, 그때 가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대금 납부를 하게 되면, 하루 만에 갖다 납부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걸 30일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 명도가 필요한 상황 같으면 인도 명령을 통해서 명도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그 기간이 약 뭐 1개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토지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르게 유치권이 이런 게 걸리지 않은 다음에는 그렇게 걸림돌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 등기가 이전되면은 바로 소유권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럼 과연 명도 비용으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여러분들, 야, 이거 나 낙찰은 받긴 받았는데 이 명도하는데 또 비용이 너무 들어가게 되면 배보다 또 배꼽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실 수가 있거든요. 명도 비용은요, 평당 10만 원 정도 책정하시면 됩니다. 평당 1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몇 사람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이삿짐 들어가는 데 비한 그 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당 10만 원 정도를 책정하는데 30평형대 아파트 같으면 얼마 들어가죠? 300 정도 되겠죠. 예. 뭐 그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3,000평짜리 공장을 낙찰받았다. 그럼 이 명도 비용은 얼마예요? 명도 비용만 3억이에요, 3억.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 못한 비용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죠. 이래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장이라는 게 그냥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공장을 낙찰받아서 이 공장 운영하실 건가요? 단순한 투자 수익을 거두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장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은 공장에 있는 건물의 가치를 보고 낙찰을 받습니까? 땅의 가치를 보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건물은 내가 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기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이 누구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 기계다, 그 공장에 있는 설비들은. 그럼 공장에 관련된 그 이전 소유자라든가 그럼 채무자 또는 공장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물건이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명도 비용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명도를 굳이 안 하더라도 그 설비를 당신한테 가져가라. 그리고
그냥 명도를 시켜라 하면은 10중 8구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 본인들에게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야 딴 데 가서라도 뭐 일을 하고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기계들이나 설비들을 이사 비용으로 퉁치시면 돼요. 그런 걸 감안하시고 명도에 대한 크게 부담을 갖지 말고 접근하시면 좋고요. 특히 공장 쪽은 저희가 경매에 있어서 상당히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있는 매물이에요. 일반인들은 잘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공장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이제 그 위에 건물이 제시회로 나오거나 유치권이 걸려있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한 가치만 갖고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파고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이제 저희가 임장을 가게 될 겁니다. 임장을 가게 되면 과연 상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뭐 그냥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러면 뭐 방향부터 다 나와 있죠. 선품만 조금 팔게 되면은 뭐 환하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걸 임장을 가시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서울에 지금 투기꾼들은 그냥 뭐 어느 지역에 아파트 나왔다 그러면 두말 하나는 그냥 베팅하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찾아가면서 임장 가시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상가는 같은 동네에 있지만 바로 옆 건물하고도 또 차이가 있고요. 또 그 상가 내에 있는 청수, 그 다음 호실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장을 가서 본인들이 체크해야 될 내용들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가가 있는 그 건물의 그 상가가 전체 상권에 비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상권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A급 상권인지, B급 상권인지, C급 상권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특 A급 상권이에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그 길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재계약이 쉽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C급 상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주인도 바뀌었고 나 시키면 명도해주고 어차피 여기도 뭐 장사도 간두려고 했는데 빠져나가겠다고 해서 나가고 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참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실로서 너무 오랜 기간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이제 관리비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럼 공실에 대한 여러분들 그 관리비는 계속해서 내 주머니에서 지출되어야 되고 또 이걸 받기 위해서 잔금 대출 받았죠. 대출에 대한 이자도 부담을 해야 되죠. 이래저래 피해가 커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감안을 하고 응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인지 임차하고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그걸 알아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프랜차이즈 업종 같은 경우는 입점 당시부터 상당히 본사에서 공을 들여서 그 점포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할 때까지는 좀 기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선정이 되가 들어오게 되면요 거의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는 점포 같으면 저희가 응찰을 하더라도 나중에 수익성 있는 부동산으로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프랜차이즈, 어떤 유명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만큼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상가 관리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상가 관리비를 뭐 미납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납이 얼마 돼 있는 걸 체크하라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이 정상적일 때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관리비가 전혀 없는 곳도 있어요. 그 반면 많이 나오는 데는 한 15,000원까지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평당. 그러면 임대료는 저렴하다 생각했는데 관리비가 어마어마한 폭탄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보통 이렇게 대충 이렇게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고 놓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막상 받고 나서 관리비를 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관리비가 나오더라 한다면 낭패죠.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공실과 주변의 공실을 같이 보셔야 돼요. 내가 받은 물건만 이게 공실이 없다? 이렇다고 그게 좋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받은 물건에
임차인이 장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이 맛집이고 막 이래서 많이 와서 있는데 제가 낙찰을 딱 받고 나서 그러면 계속 재계약해서 계실 겁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료 좀 낮춰주세요. 요구할 수 있겠죠?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요 정도 수익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가격을 썼고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낮춰주게 되게 되면 내가 이자 감당하고 하는 게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새로운 임차인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존의 임차인이 장사 수단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된 거지 그게 몫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된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공실이 많게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단골들도 많이 확보해놨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길 원하겠죠. 멀리 가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주변을 찾아봤는데 주변에 공실이 없다면 자기는 여기 남아서 일을 해야 되겠죠. 계속 장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주변에 공실이 많다면 그냥 주변에 그냥 산 대로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공실 상태도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임차인의 재계약 여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낙찰 전에 미리 알아보셔야지 낙찰 받고 나서 물어보게 되면요 100%, 100% 다 임차금을 좀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바닥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셔야 돼요. 바닥권리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상가의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아주 좋은 곳에는 시설물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도 바닥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바닥권리금이 있는 곳이 좋은 곳입니까? 없는 곳이 좋은 곳입니까? 당연히 있는 곳이 좋은 곳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리금이 있는 곳은 입지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금액을 쓸 때도 그만큼 반영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얼마 정도의 낙찰 받고 나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또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수준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최근에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좀 투자가 많이 되는 곳이다. 한다면 그 사람은 쉽게 포기를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인테리어도 거의 안 한 곳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언제든지 자기 걸 버리고 가도 전혀 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계약 확률이 적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가 아주 잘 돼 있는 곳인데 자기가 포기를 하고 안 하겠다 한다면 잘 돼 있는 인테리어가 다음 임차인에게 자기가 낼 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낼 수가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포기할 보증금보다도 인테리어 비용이 훨씬 많다면 재계약은 쉬울 것이다. 상가 주변 세대에 관해서도 조사를 하셔야 돼요. 이건 뭐 어차피 주변에 상권 분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이니까 주변에 이제 상권이 배후 수요가 얼마나 정도 있는지 또 흘러가는 상권인지 머물어서 이제 소비를 하는 상권인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상가 같은 경우는 업종 제한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실제로 나는 이 상가를 낙찰을 받아서 뭐 세탁소를 하고 싶어서 상가 건물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가 건물 그 규약에 예를 들면 세탁소는 입점 불가 업종이다라든가 안 그러면 한계 업종이 얘는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 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게 활용을 못하게 되어버리겠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낙찰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생각하고 계셨던 게 있다면 그걸 미리 가능한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 거 중개에서도 많이 탈이 나는 사고거든요. 중개를 하시면서 중개사분이 이런 부분을 체크를 안 해요. 그래놓고 계약까지 다 해놓고 막상 장사하실 분은 그 장사를 하고 싶어서 들어가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소송도 붙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정말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판례에도 이 판례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영업을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가 내에서는 예를 들면 뭐 학원은 뭐 3개 뭐 이렇게 딱 규정을 정해놨다 칩시다. 그럼 3개 이상은 더 이상 학원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 규약에 대해서도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영업 허가권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저희가 이제 낙찰받는 수익성 부동산들은 대부분 이제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이미 임차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영업 허가를 받을 때 허가가 쉽게 나오는 업종들이 있어요. 뭐 단순하게 음식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쉬운 것들은 굳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영업 허가권에 대한 양수양도를 안 받더라도 허가 취소시키고 저희가 신규로 새로 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허가가 좀 어려운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PC방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허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도 교육시설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게 상대 정화구역, 절대 정화구역이라는데 50m 근방에 예를 들면 교육시설이 있게 되면 절대 허가가 안 납니다. 근데 처음에 영업을 하신 분이 장사를 할 때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았어요. 교육시설이 없어서. 근데 영업을 잘 하다가 이게 매물로 나오게 되고, 근데 그 사이에 그 주변에 뭐 학교가 지어질 수도 있고 교육시설이 지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승계를 받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PC방 허가는 아무 무용지물이겠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모텔 같은 숙박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 그 온천 있는 쪽에 모텔이 지금 하나 경매물건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 유찰이 4번이 됐는데도 아무도 지금 못 받아가고 있어요. 예. 그 물건도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이제 상대 정화구역, 이제 정을대 정화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대 정화구역은요, 학교가 있다면 이 주변으로 50m, 정문에서 출입문에서 50m, 여기에 절대 정화구역이에요. 이 주변에는 PC방이라든가 유흥업소, 유해업소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상대 정화구역은요, 그 주변으로 반경 200m까지입니다. 근데 반경 200m까지이기 때문에 200m 내에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 하면은 요거는 이제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가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꼭 그 안에서 200m 내에 너무 상권이 좋기 때문에 꼭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라도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불법적으로들 많이 영업을 하세요. 학교 주변에 PC방 같은 거 학생들 다니는 몫이 아주 좋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임차를 해가지고 PC방 그냥 차려요. 허가 없이 그냥 영업을 하는 겁니다. 영업을 하고는 이제 그 단속이 나오거나 이러면 벌금을 맞겠죠. 근데 벌금을 맞아봐야 뭐 벌금 내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영업을 하시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이제는 상가 말고 이제 토지에 대한 임장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토지는요, 제일 중요한 게 기반시설입니다. 저희가 어딜 가더라도 첫째는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도로, 오수, 우수,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도로죠. 도로인데 이제 왜 도로가 필요하냐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4m의 도로에 2m를 접해야 된다는 접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건축 허가가 나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건축 행위가 안 나는 겁니다. 흔히들 저희들 길이 없는 땅을 뭐라 그러죠? 맹지라 그러죠, 맹지. 맹지의 가치와 건축이 가능한 땅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지를 탈출해서 길을 낸다면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상승이 되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고 기술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맨홀도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맨홀들이 가보시면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제 찾는 습관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가 있다면 이 주변에 기반시설이 뭐가 있는지를 땅을 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럼 이 맨홀들을 보면은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간절곶이에요. 간절곶인데 아주 뷰가 잘 나오는 곳인데 여기에 올라가는 길 쪽인데 여기 전봇대 보이시죠? 이제 요 앞에 땅이에요. 근데 여기 전봇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전봇대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전기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올라가는 도로 쪽에 여기 오수 적혀 있잖아요. 여기는 우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시고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